오늘 바쁘신 가운데 2017 나라살림 토론회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단상에 마련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 행사의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춘순 국회 예산정책처장님의 개회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일정임에도 저희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백재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기꺼이 토론회에 응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의원님,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님,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님,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님,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아주신 신율 명지대 교수님과 토론자로 참석하신 기획재정부 박춘섭 예산실장님, 인하대 강병구 교수님, 순천향대 김용화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 국민들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복지 서비스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와 정부, 학계가 함께 모여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고자 나라살림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훌륭한 정책 대안들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자리를 빛내주신 정세균 의장님과 백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토론자 및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모셔서 격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 2017 나라살림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 예산정책처 김춘순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신율 교수님, 토론에 참여해 주실 여야 의원님들과 정부와 학계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는 안팎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경제나 산업 전 부문에서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내수 침체로 인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 심화 등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가 시급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고용불안,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청년 실업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의 뜻을 펼쳐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1차 분배 기능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복지가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10.4%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특히 일자리와 복지 문제는 국가 재정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사안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5월 말 국회의장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새 정부 일자리 정책과 증세 문제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31명이 참여한 여론조사 결과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에 대해 80.9%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85.5%의 응답자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에 찬성하였고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찬성 의견 또한 82.3%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각각 76.5%와 77.4%가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많은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는 상황에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2017 나라살림 토론회가 국가 재정과 조세 측면에서 일자리 문제와 복지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국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국회 예산처가 주관하는 나라살림 토론회 귀한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각 당 의원님들 정책위 의장입니다. 특히 우리 예결위 여당 우리 각 당 간사님들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중요한 하도인 일자리 문제와 복지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토론에 자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는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데도 우리 청년들의 취업은 점점 어려워져만 갑니다. 청년들이 수십 군데의 기업에 언서를 넣어야만 되고 연여 취업 실패에 삶을 등지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일상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대한민국이 점점 나이 들고 있는데도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에서는 역시 턱없이 부족하며 은퇴후 마땅한 노후 대책이 없으신 어르신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적 양극화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사회적 양극화를 나타낸 지표인 진위 개수는 2015년
0.29호에서 2016년 0.304로 상승하였으며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는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전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처방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유례없는 청년 실업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개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국회의장님과 각 당 관계자분들께서 참석하신 것은 우리 국회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국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서 이번 토론에 나온 다양한 진단과 해법이 향후 정부 정책 및 예산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라살림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토론회에 만회해 주신 국회예산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시간 관계상 언급하지 못한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하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단상이 마련되는 동안 의장님과 위원장님을 모시고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사회자 토론자분들께서는 잠시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토론자께서는 무대에 마련된 단상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가 재정에 관한 문제 토론, 나라살림 토론회 오늘 사회를 맡은 신율입니다. 이번 토론회 제가 볼 때는 어떤 토론회보다도 관심이 많이 집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추경 문제 그리고 이 복지 분야에 관한 문제가 지금 정치권에 있어서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물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오늘 이 토론회 자리,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님, 방금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 맨 앞자리에 지금 자리하고 계십니다만, 백재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요. 많은 관심이 있는 만큼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중요하신 분들이 지금 자리하고 계신 측면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의 김춘순 처장님도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시죠. 윤우덕 의원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시죠. 황주영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의 예결위 간사시죠. 홍철호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김용신 정책위 의장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부의 입장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실 기획재정부의 박춘섭 예산실장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학계의 전문가의 의견, 이럴 때 중립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하대학교 강병구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예, 시간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총 지금 8분이 나와 계신데요. 거의 8분이 지금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 지금이 10시 14분인데 시간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제 말은 앞으로 최대한도로 줄이고 여기 계신 이 전문가와 의원님들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상호 토론이 남이 얘기하는 거 보면 갑자기 얘기하고 싶어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딴 분이 얘기했을 때 이건 아니고 내가 이 얘기를 해야겠는데는 마무리 토론 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 제가 정확히 재겠습니다. 이 시간을 잴 테니까요. 이 시간 넘기는 거 제가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계적 형평성입니다만 이 부분을 제가 미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상호 토론, 그 대신에 마무리 토론에서 상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고 시간 정확히 지켜주십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는 이제 앞으로 거의 없는 듯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본격적으로 여기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복지와 재정 건정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희가 준비한 VCR이 있는데요. 먼저 화면 함께 보시죠. 극심한 취업난으로 희망이 사라진 청년 세대, 노후소득 감소로 불안한 노년 세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확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일자리와 복지 문제에 직면한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갈 것인가? 취업도 힘들고 갚을 돈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다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약직이다 보니까 계약 기간 돌아올 때마다 좀 불안하죠. 이번에는 계약이 될까 안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요즘에 100세 시대인데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자식들도 살기 힘든데 손불릴 수도 없는 거고.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의 일자리 상황은 어느 수준일까요? 2017년 4월 청년 실업률은 11.2%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 증가 속도는 OECD 35개국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 취업 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지만 취업의 문은 좁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렵게 얻은 직장마저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2016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32.8%로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실업률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요즘 경기는 안 좋고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고 노후 준비는 안 되고 불안하죠. 아기를 낳고 경제적으로나 뭐 재취업을 하는 거나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서 여러모로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 복지가 좋아지면 좋은데 세금도 같이 오르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지난 2014년 집세와 공과금이 담긴 70만 원이 든 봉투와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난 송파 세모녀 사건. 지하 셋방에 살고 있던 세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없는 상태였지만 그 어떤 사회보장 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고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2011년 이후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던 진위 계수는 2016년 0.304로 다시 상승하였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49.1%에 달하며 이는 OECD 평균 12.4%의 4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미약한 유아 아동 복지로 인하여 합계 출산율은 1.2명까지 하락하여 우리 사회의 존망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 불평등.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복지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로 심각해지는 일자리와 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점차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국가 채무는 682.4조 원으로 GDP 대비 40.4% 수준이나 2060년에는 GDP 대비 151.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자리와 복지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화두인 일자리 문제와 복지 확충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재정은 국가 채무나 재정 규모 측면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력이 많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고 조세 부담률도 큰 폭으로 상승해 향후 재원 조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입개혁, 세출개혁을 포함한 재정 계획 수립을 통해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첫걸음. 일자리와 복지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오늘 나라살림 토론회에서 재정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 VCR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 생각을 보셨습니다만 6월 7일이었었죠. 정부가 일자리 추경을 위해서 이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부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요. 기획재정부 박준섭 실장께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발언 시간 4분입니다. 4분 넘기면 4분씩 해도 마무리 발언 2분 조금 넘을 겁니다. 자, 발언 시간 4분이니까요. 이 압축적으로 잘 들으십시오. 예, 시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입니다. 4분 내에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요. 다음 페이지. 일자리 여건을 보면 공급 측면에서는 금년 1, 4분기에 GDP 성장률이 1.1%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성장은 많이 되고 있지만 소비가 좀 침체되고 또 수출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른쪽 도표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취업 유발 개수가 수출은 8.1%입니다. 전 산업 평균이 12.9%, 그다음에 서비스 같은 게 17.4%인데 이렇게 취업 유발 개수가 작은 쪽에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과거에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생기는 이런 공식이 지금 무너진 상황입니다. 예, 다음. 수요 측면에서 보면 청년의 실업률은 2013년 이후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 선진국들은 청년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그 에코붐 세대, 우리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91년에서 95년생들이 취업 전선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25세에서 29세 미취업되는 그런 실업자 수가 당분간 몇 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민간에서 당연히 만드는 게 맞는 얘기인데 다만 민간에서 일자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증원이라든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서 공무원에서 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7년 추경에서도 공무원 1.2만 명 증원, 사회서비스 인력 2.4만 명 증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포함된 12,000명의 공무원 증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부 다 공무원들이 국민 생활 안전 분야의 인력이고 지역 현장 인력 중심입니다. 예를 들면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 1,100명, 그다음에 119 구급대 요원들, 근로감독관들 이런 지역 현장 인력이 전체 12,000명 중에 90%입니다. 그 현장 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군의 부사관 1,500명 증원하는 그 1,500명 빼고는 전부 다 지역 현장 인력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기준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필수 수요 중심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교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급 특수화 4명당 1명씩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충족이 안 돼서 그런 부분 우리 충족하는 그런 내용들로 돼 있고요. 다음. 이런 일자리 창출형 재정의 역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되고 규제 완화를 정부에서는 하고 또한 직접 창업하는 데 지원하고 신산업 육성 등 해서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실패했을 경우에 재기하는 지원, 그다음에 신산업에 대한 지원,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요. 청년을 3명 채용할 경우에 마지막 1명에 대해서 임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소상공인에 대한 그 창업이라든지 그 경쟁력 강화 지원, 전통시장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계층별로 봤을 때 청년의 경우에는 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취업 상담이라든지 직업 훈련 또 직업 알선을 통해서 취업 지원을 하고 이번 추경에 들어간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의 경우에는 취업 성공 패키지 3단계 취업 알선 단계에 있어서 한 3개월 동안 그 구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내일 처음 공제라 그래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하고 장기 근속을 돕기 위해서 작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2년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1,200만 원, 금년 기준 1,2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서는 1,600만 원을 지급하는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조건을 해서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그 직업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육아라든지 보육 그리고 일단 육아 때문에 퇴직했던 분의 그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노인 일자리 3만 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엔 이제 정부의 입장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볼 순서인데요. 먼저 여기 큐시트에 나온 순서대로 자유한국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석 의원님 말씀. 먼저 합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시간 4분입니다. 네, 지금 10시 26분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전 세계가 수십 년째 고민하는 문제고요. 선진국, 후진국 막론하고 또 뾰족한 해법이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요. 이 어려운 문제를 선거 공약 수준의 비전문적인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저는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 이념 정파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일자리는 일거리의 파생 상품입니다. 일거리가 없는데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해도 될 일을 둘이 쪼개자고 그러고 세금으로 공무원 채용하자고 그러고 심지어는 강제로 일자리 할당하자고 합니다. 이게 해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려면 우선 일거리를 늘려야 됩니다. 일거리 늘리는 방법은 경제 활성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경제가 활성화되어도 고용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 쓰기를 주저한다는 데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왜 주저할까요? 조그만 식당이라도 운영해 본 분들은 다 압니다. 매출이 늘어도 사람을 더 썼다가 나중에 매출이 줄면 해고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쓰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 더 쓰게 되고 매출이 늘면 일거리가 늘면 임시직을 고용해서 대응합니다.
이 결과 대한민국은 실업자는 넘치는데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세계 최장인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자명합니다. 먼저 재정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되 그 확장적인 재정 기조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집중돼야 합니다. 그리고 활성화된 경제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고용 관련 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 제도는 매우 고용 적대적입니다. 고용 창출에 부정적 효과를 내는 규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고용 의무화,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노동시장을 더 경직적으로 만들고 고용을 축소시켜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 한국 경제를 고용 절벽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론의 논리에 임금 인상을 통해서 소비를 촉진하자는 것은 임금 소득이 있는 사람, 일자리에 있는 사람 돈 더 주자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결국 생산 비용의 상승을 초래해서 제품 가격의 상승, 물가 상승, 특히 서민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날릴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고용의 감축은 불가피하고 오히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고용 감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주체들의 투자와 저축 행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예산이든 조세든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나라 경기의 투자와 생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재정의 역할은 바로 투자 활성화, 생산성 제고, 경쟁력 향상, 생산 애로 요인 해소에 맞춰져야 합니다. 일자리 추경을 한다고 하면서 세금으로 정규직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노인과 저소득층에게 단기적인 생계 보조금이나 지급하는 것으로는 일자리는커녕 오히려 장기적으로 나라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자리는 경제 활동을 통해 만드는 것이고 재정은 바로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가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사람 쓰는 것을 부담스럽지 않도록 해줘야 경기 회복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초 줄여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국민의당 황주영 의원 말씀해 주시죠. 4분입니다. 네. 청년 실업, 양극화, 또 일자리 창출 다 연결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경제활동의 정상적 결과로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할 겁니다. 물론 파격적으로 예외적으로 정부가 아까 우리 예산실장님 말씀처럼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이어야 할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 재정 건전성을 떠나서라도 우선 이미 큰 정부, 너무 큰 정부, too big government 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규제가 개혁되고 혁파되어야 할 겁니다. 중앙정부가 특히 쥐고 있는 이 규제권 때문에 시장의 활성화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것은 개혁이고 그 개혁 중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공공부문의 개혁일 겁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의 청사진 없이 공공부문의 일자리만을 기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것, 이것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적신호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이 경기 활성화랄까 경제 성장에 푸른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아까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공무원을 새로 늘리겠다는 숫자가 12,000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17만 4천 명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해서 매년 3만 8천 명의 공무원을 새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만 4천 명을 5로 평균하면 3만 5천 명. 그런데 5년째는 많이 못 늘린다고 본다면 4로 나누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미
매년 3만 8천 명을 뽑고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3만 5천 명을 뽑게 되면 7만 3천 명을 매년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를 배로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것을 위한 재정 부담은 설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일입니다. 한번 뽑아놓으면 우리 철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30년간을 가게 됩니다. 그 뒤에 공무원 연금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었지 않습니까? 1,433조 원입니다. 그런데 100몇 조 원이 새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62%가 공무원 연금을 주기 위한, 충당하기 위한 부채입니다. 국가의 고정 부채를 계속적으로 늘리게 될 것입니다. 더더구나 만약에 공무원을 배로 늘리게 되면 당연히 민간 부문이 어떻게 될까 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대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아마 대기업 미만의 그러니까 중소 또는 영세 기업에서는 쓸만한 젊은이 찾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미 공무원 공시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이 이번에 9급 공무원 그걸 봤더니 22만 명이 응시였어요. 근데 작년보다 6만 명이 정리해 주세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적어도 뭐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의를 떠나서 더 이상 공공부문의 개혁과 부분과 구조조정을 전제하지 않는,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국가 백년되기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막아야 된다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말씀해 주시죠. 아주 상식선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돈이 시중에 많이 돌으려면요, 가게가 소비 활동을 활발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기업이 투자를 통해서 활기를 찾아주거나 그 두 가지가 아니면 하나뿐이었거든요. 재정을 많이 풀어서 시중에 돈이 돌게 해줘야 되는 건데 가장 나쁜 거가 세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가 잘 되면은 선순환이 되는 거고요. 강제적으로 하려면 세 번째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 마지막 수단, 세 번째 수단을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데서 문제가 있고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민간 영역에서 생산활동을 계속해가지고 거기서 창출이 돼야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이 재정으로 가고 그게 공무원 임금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대다수 국민이 민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생산활동을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는 공무원에 대한 시각이 과연 우리가 짐을 지고 가야 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는가, 그런 영역으로 보는가에 대한 문제부터 출발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민간에서 제가 듣기에는 일부 지금 그 취업의 애로를 겪고 있는 자식을 부모 빼놓고는 공무원 숫자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돈 더 걷고 부자들 돈 더 걷어서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방안은 될 수 없습니다. 용어를 제가 자꾸 바꾸라 그러는데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는 민간 영역에서 일어나야 창출이지 공무원 숫자를 증원하는 거는 창출이라고 쓰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공무원 늘리기, 덧뽑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민간에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이 사람들이 생산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준다든지 지원을 해줘서 여기에서 수요가 나와가지고 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거기서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세금을 더 내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잖아요. 공무원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대기업과 가진 자들로부터 더 세금을 걷어야 되겠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용납하실 거죠? 이렇게 국민들에게 묻고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것이 오바마가 얘기한 대로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하게 할 거다라고 지적하는 거와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런 식이 저는 뭐 일정 부분 직군별로 영역별로 이거 공무원 숫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넣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해외로 나가려는 그런 기업 유출, 해외 유출을 막아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가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 뭐 수도권 규제, 뭐 자꾸 이런 이야기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 있는 기업들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조성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토양이 좋아지는 거지. 이 토양 속에서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서 세금도 많이 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재정이 곳간이 차면 공무원을 뭐 더 뽑든지 이런 그 사회적 서비스망을 더 강화하는 데 쓸 수가 있지, 지금처럼 일정 세대의 취업이 막혀 있다고 해서 이거를 해소하겠다고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가면 이것은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그럴 재정 수요가 나올 거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민간에서 활성화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의당 차례죠. 김용신 정책위 의장 말씀해 주시죠. 예,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재정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크게 한 3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공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통해서 창출하고 전환할 거냐의 문제. 두 번째는 이제 민간 부분에서의 일자리의 질을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재정 투여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래 산업과 관련된 신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정부의 선도적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3가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이제 공공 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문제 역시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정의당 기본적으로 공공 부분의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기준을 보더라도 이른바 OECD 국가들은 지난해 이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른바 민간 부분에서의 일자리의 확대라고 하는 부분은 일정한 한계의 산업적 구조적 측면에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서의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의 국가의 정부의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OECD 대부분의 나라들 평균적으로 본다면 2005년에서 금융위기를 겪고 난 2013년 기준으로 이른바 그 일자리에서의 공공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14%에서 21%로 한 7% 정도가 공공 부분이 차지한 일자리로 비중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제 우리나라는 같은 기준으로 2013년 기준으로 아직 전체 일자리 중에 공공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7.6%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2015년 기준으로 지난 며칠 전 이제 통계청의 지표는 다시 한번 발표가 되어서 한 8.9% 정도가 됐는데 여전히 OECD 평균에 못 미치거나 매우 적은 상태다. 왜 OECD 국가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민간 부분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정책들이 제출돼 있습니다. 청년 의무 고용 할당제라든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그렇게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문제 역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대책만이 아니라 이른바 실업에 대한 그리고 불안한 일자리와 관련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실업 대책을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된 이른바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높여내는 문제, 이 역시도 사실 지난 대선에서 5당은 공이 같은 정책 기조를 발표를 했고요. 사실 정의당이 제출했던 고용보험의 보장성과 관련된 예산이 연 8조 4천억 정도가 투여되는 것으로 예정처가 이제 추계를 했는데
저희보단 더 높더라고요. 예를 들면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실업급여를 현재보다 거의 2배를 더 받는 정도의 예산 공약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정확히 정부와 국가의 책임들을 다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른바 일자리를 다양한 이제 4차 산업에 맞춰서 가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들을 더욱더 강구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하실 말씀이 많죠? 많이 두들겨 맞으신 것 같은데 이제 여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의원이십니다. 네,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서 좋은 일자리를 잡아서 취업을 하고 또 꿈과 희망을 펼쳐나가는 것이 정답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경제에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양극화가 구조화되고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수출대 기업 중심으로 전체 경제 지표를 보면 다소 개선되고 괜찮다는 의견을 다들 주십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극화의 나쁜 쪽에 위치해 있는 청년, 여성, 노인, 중소기업 등은 사실은 계속 어려워지고 청년 실업의 경우는 재앙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다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죠. 그래서 우리는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 실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주셨죠. 사실상의 체감 실업률이 거의 24%에 이르고 있다고 고용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경우는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죠. 2006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2.8%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았는데 2016년 10년이 지나서 개선되기는커녕 정규직의 53.5%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받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져봐야 합니다. 과거 정부의 정책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낙수 효과를 기대한 경제정책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과거 정부가 그러한 성장 정책을 펼친 거 아닙니까?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파이를 키워나가면서 거의 낙수 효과를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분배하자 이런 이론을 가지고 그런 경제정책을 펼쳤는데 그것이 전혀 현실에서는 안 먹힌 거죠. 낙수 효과가 실제 경제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국제기구들도 낙수 효과는 허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확대하고 내수를 확대해서 건실한 성장을 이뤄내는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그 출발점이고 선결 과제로서 일자리 창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새 정부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추경 예산도 편성해서 제출을 했죠. 아까 예산실장이 설명한 것 중에 보충해서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원 1만 2천 명 증원 중에 경찰 공무원의 인력 증원은 사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기간 중에 2012년에서 17년까지 2만 명 증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15,000명밖에 못했어요. 이거를 긴급하게 제대로 이행하자라는 그런 공무원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부사관, 군에 복무하는 부사관은 2022년까지 2만 7천 명을 증원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세운 계획이죠. 현재 13,000명밖에는 증원을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것을 빨리 더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죠. 예. 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사실 불필요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원래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몫입니다.
전향적으로 예. 우리가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야당의 입장 그리고 이제 맨 끝에 여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물론 맨 처음에 정부의 입장을 들어봤죠. 자, 이제 정부 정치권의 입장이 아니라 학계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하대 강병구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먼저 그 몇 개 표를 보여드리고 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관련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70년대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70년대에는 부가가치를 10억 원어치 생산을 하게 되면 한 100명 정도 고용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2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 소득 분배율 또한 상해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상해에서 이제 내수 기반도 취약해지고 우리나라의 그 거시경제 성장률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락 추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은 앞에서 김용신 정책위 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용률도 보게 되면은 우리의 경우 특히 그 여성의 고용률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낮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임금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임금 비율은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여성의 그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때 기존의 우리나라의 그 조세 재정 정책은 여전히 그 산업화 시대에 잔재인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이 남아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복지국가 시대의 성장 전략은 소득 주도형 성장 전략이고 그 패러다임의 어떤 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기반 위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발전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정학자들은 국가의 재정이 수행해야 될 역할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소득 분배의 공평성을 유지를 하면서 국민 경제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더해서 두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을 해야 하며 최후의 고용자로서 국가의 역할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 부분에서는 일반 시중은행이 위기에 처했을 때 중앙은행이 최후의 대부자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 고용이 전체 고용이 취약해졌을 때 국가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방기하는 것은 재정의 역할을 피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표에서 보셨듯이 고용 없는 성장과 부족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저성장 시대에는 공공부문의 투자를 통해서 민간 부문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그 크라우딩 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일자리 창출의 주된 동력은 분명히 민간 부분이 있지만 최후의 고용자로서 국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재정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2쪽에 관련해서 몇 가지 그 재정정책 방안을 요약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재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지원. 우리나라는 그 OECD 국가 중에서 최장의 노동시간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로시간 단축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공부문에서의 그 사회서비스 일자리 당연히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부 조달 사업과 공공투자 사업의 고용영향 평가를 강화하고 기존의 노동시장 관련 조세 지원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경제 구조 자체가 제조업 수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력이 굉장히 올라가는 상황 하에서 고용 흡수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노동 수요 증가는 한계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초과 노동 공급 상태는 장기간 일정 기간 불가피하게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그렇지만 지금 저출산했던 인구가 1995년부터 발생했는데 이 인구가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시점인 한 2020년경 이후 한 2030년경에 가까이지면은 노동 수요와 공급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수급의 불안정 문제가 다시 조정될 수 있는 자연적으로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2030년까지 향후에 한 23년간의 이 초과 노동 수요를 노동 공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핵심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간 부분으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재정이 나서야 되고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보는 시각대로 우리가 일부러 억지로 공무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상황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비영리, 공기업 이런 그 사실은 준 공공 부문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보험에 의해서 창출되는 인력이 4-50만 개인데 다 민간 부문으로 다 카운트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노인 장기요양 이것도 다 민간 부분의 그 일자리로 카운트되지만 실제로는 다 재정이 만드는 일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감안하면은 단순하게 그 우리가 공무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이 사회 서비스 중심의 일자리 늘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 정부가 예를 들면 우리가 복지를 확대하는 뭐 그런 정책하고도 일간 매개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복지 서비스의 일자리를 늘리고 그리고 그 복지 서비스 일자리가 다시 전반적으로 우리 현 정부에서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아니라 고용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 박근혜 정부 이후에 이미 보육과 노인 장기 요양과 관련해서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남은 일자리가 실제로 우리 그 간병 치매 노인에 대한 뭐 우리 케어하는 뭐 그런 일자리가 상당수 지금 부족한 상태고 이런 중심으로 일자리가 는다 하더라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여성이 그 어르신들을 갖다가 부양하는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여성 고용 창출을 늘리고 결국은 전반적으로 GDP를 늘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득 중심의 성장을 하고 있는 그 고용을 통한 소득 중심의 성장을 하고 있는 스웨덴형 성장 모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단순하게 현금 복지 중심이 아니라 사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확대할 때 기본적으로 복지 증가와 함께 일자리도 같이 늘어나는 뭐 이런 식의 우리 일자리 문제가 재정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현금만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서비스 부분 쪽에서는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갖다가 핵파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일자리에 관한 부분에 이 정부의 입장, 추경에 관한 부분이죠. 야당의 입장, 여당의 입장, 그리고 학계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앞으로 더 있을 겁니다. 그거는 마무리 발언에서 또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그때 말씀해 주시도록 하고요. 자,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이 복지 향상과 재정 건전성 확보 이 두 가지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사실 두 단어가 이게 뭐 연결이 반드시 꼭 된다 이렇게 보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박준섭 예산실장 말씀해 주시죠. 역시 4분씩입니다. 복지 향상과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요. 복지 분야가 다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 지금 우리 당면 과제로 있고요. 2001년에 우리 합계 출산율이 1.3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초저출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2016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3,700만 해서 최정점에 도달했고 곧 2018년부터는 고령 사회가 도달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또한 지금 아까도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다음 페이지. 양극화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1분위 소득이 작년에 5.6%가 감소를 했고 금년 1, 4분기에도 또 감소를 했습니다. 2년 연속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니 개수, 우리 소득 분배 지표 지니 개수가 작년에 또 악화가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보면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한 뭐 임신이나 출산, 육아휴직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또 여성들이 일할 수 있게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을 좀 확충한다든지 또 아이들 보험 서비스 이런 형태를 통해서 그 지원을 함으로써 저출산 극복, 물론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주거비나 교육비 많은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마지막 분의 주거비 경감을 통해서 통하든지 교육비 경감을 하는다는 전제 아래 또 이런 보육이나 이런 출산 지원을 하는 방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양극화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애 주기별로 소득 지원하는 주거급여라든지 우리 그 생계급여, 그다음에 의료급여 등 이런 급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금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등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임대주택,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비율이 선진국은 한 9%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한 6%에 머무르고 있어서 향후에 2020년까지 9% 수준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다음. 이 복지 지출 증가 앞으로 불가피하게 복지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데 늘어나게 될 때 보면 현재 복지질 증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회복지 지출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현재 10.4% 수준인데 선진국 21%의 한 절반입니다. 아까도 다른 분이 말씀하셨지만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에 복지 지출이 늘어가면 2040년경에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고 현재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왼쪽 표를 보시면 국가 채무 비율이 OECD 평균이 116%인데 한국은 38.3%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복지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채무 비율도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보면 우리가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수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정 수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다든지 뭐 탄로소득 과세 강화, 그다음에 뭐 유휴 국유재산 효율적 활용 관리 등을 통해서 수입을 늘리고 또한 지출 쪽에서도 성과가 낮은 불급한 지출은 더 삭감하고 없애야 되는 그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의무지출, 복지지출 같은 경우에도 사회보장 시스템 같은 걸 정비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누수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이와 함께 전체적으로 중장기에 걸쳐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무나 수지 준칙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또한 4대 연금,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연금에 대해서는 장기 재정 추계를 70년짜리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10년짜리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각 당의 입장을 들을 텐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야당들의 입장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여당의 입장을 듣는 순서로 갖겠습니다. 그러면 큐시트에 나오는 순서대로 정의당의 김용신 정책위 의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4분입니다. 예, 그 복지 형상과 재정 안정성 확보에 대한 건데요. 큰 틀의 좀 방향과 비전을 국민들께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른바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최소한 정의당이 생각하는 것은 OECD의 평균 복지유가 수준의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중부담 중복지에 대한 담론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이를 더욱더 구체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증세 없는 복지의 이른바 문제점들, 그 허구성에 대해서 우리 많은 지난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경험도 있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복지 공약의 축소 또는 후퇴로 나타나거나 또는 국가 채무의 급증으로 나타났던 우린 전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평균 국가 부채는 약 한 44조 원 정도가 평균 늘어났고 올해 2017년 기준으로 국가 채무도 한 55조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향후 10년 내에 OECD 평균 복지국가를 도달을 목표로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표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2016년 기준으로 우리가 복지 지출에 쓰고 있는 이른바 재원이 GDP 대비 한 10.4% 정도 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21%에 비교한다면 올해 기준으로 한 170조 원을 우리는 OECD 평균적 국가들보다 사회복지 지출에 재원을 덜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프랑스와 같은 나라와 비교한다면 약 우리나라 경제 기준으로 하면 340조 원의 사회복지 지출을 덜 쓰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다른 편향들이 무엇이냐면 민간 부분에서의 보험료로 가계가 지출하고 있는 부분들이 2016년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3조 7천억 이 민간의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노후가 불안하고 건강이 불안하고 실업의 위협에 대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와 국가의 책임들을 다해나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필요한 재원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약 70조 원의 증세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세와 법인세, 그다음에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에 대한 대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저는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4당은 MB 정부가 이른바 그 법인세 인하했던 부분들을 원상 회복하는 것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부분에 대한 소득세도 강화함과 함께 비과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국민적 동의하에 이른바 비과세 영역도 축소하는 보편 증세로 나아감을 통해서 OECD 최소한 평균 복지 국가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그런 합의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이야기하고 국민적인 동의와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바른정당 홍철원 의원 말씀해 주시죠. 지난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을 한 300조 이상 줄였는데요. 복지 부문에 있어서 지난 정부도 몰라서 안 한 건 아닙니다. 알면서도 긴축을 해야 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분명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알면서도 못한 거지 몰라서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대전제 하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저는 이제 기업을 하던 사람인데요. 기업이 하면은 기업은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사회 안전망, 이 복지에 관련된 이런 것들, 사회보장제도 지금 아까 쭉 있었거든요. 뭐 노인층이라든지 뭐 이제 다 있는데 이게 도대체 국민들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자꾸 전문가가 있어야만 분석을 해가지고 당신은 요런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은 정부는 엄청나게 제도를 많이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체감하는 거는 정부가 날 해주는 게 뭐 있느냐 도대체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번 이 틀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요. 기업은 이렇게 할 겁니다. 모델을 조건표를 만들 겁니다. 나이,
예를 들어서 65세 배우자가 있냐, 부양가족이 있냐, 집이 있냐, 얼마짜리냐, 그 구간별로 쫙 해서 소득은 있냐, 이걸 해가지고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보면 나오게. 그러면은 동사무소 가든지 뭐 어디를 가서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러이러한 자료 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를 뭐 본인들이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갖다가 주든지 해서 그냥 국민이 사회보장 제도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이게 전문가들이나 알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너절하게 쫙 늘어놓고 우리 국가는 무지하게 좋은 나라입니다.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바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공무원 일자리와 관련돼서 다시 한 번만 제가 마무리 발언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짧게 하고 가려고 합니다. 아들이 취직을 못하면요. 아버지가 내 회사에다 취직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과연 그 가게 전체로 볼 때는 이게 생산적 취업입니까 이게? 이게 생산활동이 됩니까 이게? 아버지 봉급을 논아주는 거죠? 국가가 공무원 늘리는 게 마치 이런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 CEO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으니까 공무원에다 대고 취직시켜주는 게 이게 아버지가 내 회사에다 원래 있지도 않은 일자리 갖다가 주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심각한 좀 더 지금보다 더 본 예산 할 때는 추경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긴박함이라든지 또 절박함이라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려서 저희도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초에 얘기하신 17만 4천 명 문제로 들어갈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되는 문제다. 저는 이걸 꼭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기업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요. 이 개도국들이요. 도전이 아니라 지금은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예 지금 추월한 것도 많고요. 이런 그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부는 노동시장은 점점 부담을 주고 있죠. 또 내수 수출 모두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신용보증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늘려줘서 기업들이 더 많은 채용과 더 좋은 착한 임금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길뿐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홍 의원님도 가셔야 돼요?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오늘? 상임위가 지금 아니 그래서 언제 지금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니요. 예. 아니 전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당 황주영 의원께서도 지금 11시 20분에 일어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황 의원님도 마무리 발언과 함께 이 복지 문제와 재정 건전성 문제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당의 대한추경 기자간담회가 11시 반에 본청에서 있기 때문에 한 11시 20분쯤 자리를 먼저 떠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재무 건전성 문제, 이건 저는 비관적 관리랄까 좀 통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재정 지출이 거의 매년 5%씩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경직성 높은 예산의 경우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 당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이건 절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건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공공부문이 OECD 평균에 못 미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정부가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 숫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공무원 부분을 확대하면 그런데 공무원 숫자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규제 권력이 공무원들 가진 규제 권력이 최상위권입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의 공무원으로만 8%이고 한국이 8%이다 했을 경우에 실제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은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함께 보면서 공무원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무원의 경우 첫째로는 공공부문의 개혁의 문제, 두 번째로는 이 구조조정의 문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공무원들의 좀 어려운 일이긴 한데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저는 공무원 재배치위원회 같은 것도 사실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리고 그 관련 직렬 그쪽으로부터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부도 그런 걸 하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예컨대 지금 소방직, 아까 국회방송 녹화가 한다던데 사실 저희도 이제 선거지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만은 지금 소방서가 인구 한 4, 5만 단위의 지자체에 다 하나씩 거의 있습니다. 100%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뭐 불이라는 게 뭐 이렇게 자주 나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광역 단위로 동원 체계를 좀 더 과학화하고 합리화해야지 단순히 그냥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 또 선생님들, 교사들의 경우에도 지금 이 농촌 지역에 가면은 선생님들의 숫자가 어떤 데는 뭐 학생들의 숫자하고 거의 맞먹어요. 이런 거를 놔두면서 지금 추경 같은 데 보면은 소방직도 늘리겠다, 교사도 늘리겠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아까 말씀처럼 저항도 심하고 그러니까 어떤 정부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이겠지만 이런 걸 해내야 정말 책임 있는 정부인 것이고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다. 그래야 성공하는 정부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찍 떠나게 돼서 죄송합니다. 한 20분쯤 먼저 이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전에 저희 학교에 정세균 의장님께서 오셔서 특강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바빠서 못 갔습니다. 바로 우리 학교가 엄청 넓은 것도 아닌데 제가 사실 못 가뵀는데 그래서 이게 이런 세미나 이 어떤 토론회 한다고 해서 이 바쁜 일정 내주셔가지고 오시기가 굉장히 힘든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께서 지금 자리하고 계셔가지고요. 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제가 아까 일어나셔서 말씀 못 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께서도 잠시 자리에 함께 하셨다가 나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경우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당의 박준영 의원도 앉았다 가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못 본 걸 또 우리 황준 의원께서 봐주셔가지고 보충해 주시고 좋습니다. 이렇게 참 바쁜데 시간 내주셔가지고 와주신 의원님들 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차례에 따라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느끼셨겠지만 보수하고 진보 사이에 이 복지에 대한 개념이 좀 다릅니다. 진보는 원래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쪽이기 때문에 복지 개념도 주로 격차 해소, 재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격차 해소보다는 빈곤이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론자처럼 보이지만 격차 해소보다는 빈곤 해소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격차 해소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아직도 뿌리 깊게 박혀있는 절대 빈곤과 소외계층의 아픔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의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송파 세 모녀의 자살, 언급은 안 됐지만 어려운 청소년 가장, 독거노인들, 아직도 우리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판단의 영역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게 필요한 것은 있는 사람들한테 수당 더 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 복지 사각지대에 홀로 설 수 없는 사람들, 빈곤 해소가 더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위적인 격차 해소, 소득 재분배 정책은 동유럽 경제의 몰락에서 보다시피 득보다 굉장히 하향 리스크가 더 큰 정책입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이것은 경제학의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된 경제학의 과학적 팩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복지제도의 비전은 우선 절대 빈곤을 해소하고 복지 혜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살 만한 사람들한테까지 세금으로 보조금과 수당을 주는 것이 복지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소득 재분배에 역행할 뿐 아니라 세금 낭비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와 조세제도가 정합성이 논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세금 부담도 보편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보편 복지를 지향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보면 상위 10% 소득계층이 소득세의 70%, 상위 1%의 법인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우 편향된 조세 부담입니다. 즉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와 재정구조는 소수로부터 걷어서 다수에게 나눠주자는 것인데 이게 수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겁니까? 지속 가능한 복지는 오히려 다수로부터 조금씩 걷어서 정말 어려운 소수한테 몰아주는 게 복지입니다. 사자성어에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죠.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바로 10사람이 조금씩 모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는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가진 국민입니다. 소수로부터 뜯어서 다수에게 주자는 생각 우리 조상은 안 했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는 다수가 조금씩 걷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그리고 제가, 그리고 보수가,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복지 개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조세제도부터 보편적이 돼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가 일찍 자리 잡은 북유럽의 경우 조세 부담률이 매우 높지만 그 내용을 보면 소득세나 법인세율은 비교적 낮고 주로 부가가치세나 소비세 같은 보편적 세금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에서는 복지는 국민의 권리라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합의가 있나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합의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영미식 조세제도에 가까워서 강력한 누진 소득세와 재산세 중심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추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의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 세금 부담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편중된 조세 부담 구조로는 보편적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조세제도를 유지하려면 선별적 복지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보편적 복지를 원한다면 보편적 조세 구조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 때 시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때 또 미진 한 분 말씀해 주시고요. 자, 야당의 입장 들어봤으니까 여당의 입장 들어봐야겠죠.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의원 말씀해 주시죠. 예,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10.4%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OECD 35개국 회원국 중에 34위에 그치고 있고 OECD 전체 평균 21%에는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셨죠. OECD 평균까지는 가보자라는 것은 제 정당, 어느 정당이나 다 그런 의지와 또 비전을 가지고 있고 지식인 사회에서도 그런 함의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에서 이제 정부는 뭐를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이지요. 저는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새 정부는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복지 지출이 절대로 소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고 투자다라는 인식을 함께 가져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취약한 여성들에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를 하나만 예로 들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치매 안심센터에 대한 예산이 1,400억 들어 있습니다. 252개 시군의 보건소가 있죠. 이 보건소에 병설로 치매 안심센터를 국가가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치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공약을 우리 정부는 가지고 있고 이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 센터에 25명의 치매 어르신들을 판단하고 치료에 대해서 조언하고 또 보살펴드리는 인력이 한 개 센터에 25명씩 필요합니다. 252개소를 곱하면 6,300명의 여성 일자리가 공무원 부분에서 창출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를 통해서 복지를 해나가겠다라는 게 새 정부의 의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노인분들을 예로 들겠습니다. 노인의 빈곤율은 50%에 가깝죠. 49.6%입니다. OECD 평균의 4배이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해드리기 위한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겠죠. 자, 그럼 복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뭐 간단히 접근하면 세출 부분을 구조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세입 부분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세출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불필요한 사업이나 또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던 사업들을 구조조정해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5년간 대략 80조 원 정도의 세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2018년 내년 예산에서 대략 15조에서 18조 원 정도의 세출 구조조정을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세입 부분에서는 탄로소득을 더 찾아내서 과세를 강화하고 또 공평과세, 성실과세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인세 인상 문제나 세율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또 야당과 그리고 또 전문가들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합의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자 하는 것이 새 정부의 입장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학계 입장을, 학계 생각을 한번 들어볼 순서인데요. 먼저 강병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준비된 자료를 한 몇 개 보여드리고 제 토론을 또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그 저부담 저복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 국민 부담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고 복지 지출도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2015년 기재부의 2060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현 상태의 조세 부담률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복지제도 또한 유지하더라도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국가 채무가 2060년에 한 60% 이상까지 증가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 현재의 가장 낮은 조세 부담률을 유지한다는 전제에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복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화살표 방향으로 국가의 재정을 운용을 하면서 복지와 고용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재정을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득 수준이라든지 대외 개방도, 인구 증가율, 고령화율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GDP 대비 재정 지출 여력은 추정에 따라서 5.5% 내지는 9.5%에 달하고 또 세수입 여력도 2.4% 내지는 3.4%의 세수 증대 여력이 있다는 것이 기존의 그 학자들의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무디스가 2014년에 추계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 노르웨이 다음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재정 여력이 양호한 국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것들을 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우리나라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고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통해서 세금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소위 그
지지난 정부를 포함해가지고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그리고 방사청 비리를 통해서 엄청난 국가 재정이 낭비된 바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재정 지출의 효율화가 추진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부담할 어떤 의향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관련해서 재정 분권이라든지 참여예산제도와 국민 소송제도의 도입 등등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부문 개혁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대강에서 수자원공사가 또하는 8조 원의 부채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공공이사회 제도로 전환을 시켜서 재정 운용, 공기업 운용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세 부담의 공평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한 방식으로 세수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소비세의 비중이 높지만 누진적인 개인세의 소득 비중도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표에서 보듯이 노르딕 국가들의 이원적 소득과세 체계 하에서 개인 자본 소득세의 비율을 보게 되면은 이 나라들이 대체로 한 30% 정도의 단일세율을 개인 자본 소득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임대소득 그리고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분리과세를 하면서 1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본 소득세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하고 바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스웨덴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기업들이 부담하는 사회보장 기여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의 총 조세 비용도 결코 낮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전에 폴 크루그만이 A country is not a company라는 책을 썼습니다. 결국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지만 국가는 여러 가지 어떤 가계 부문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정책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적정 부담, 적정 복지가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정리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분 교수님한테도 제가 이따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요. 모자른 거 있으시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자, 김영하 교수님. 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율은 10%대로 OECD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 현재의 복지제도를 그냥 유지한다 하더라도 2060년에 가면은 GDP 대비 30%로 늘어나게 됩니다. GDP 대비 30%라는 것은 바로 스웨덴 복지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복지 부담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지 실제로 복지 수준이 30%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에 채 못 미치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2060년대의 노인 비율은 40%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복지 지출을 30%도 하지만 여전히 중복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스웨덴이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을 36%까지 내렸다가 경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30%로 해기를 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국제 비교를 해보면은 복지 지출의 한계가 30%입니다. 그 이야기는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 지출 비율이 낮지만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은 30% 간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의 10%를 기준으로만 복지를 확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갔을 때 앞으로 갈 수 있는 비율까지 감안했을 때 복지 지출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복지를 대폭 확대했습니다만은 정세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 우리가 정부 지출을 갖다가 축소하고 억제하고 효율한다지만 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출 효율화 쪽에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바닥 낸 상태입니다. 지금 정세밖에 없어요. 정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세라는 것은 예를 들면 법인세라든지 개인소득세 상한을 갖다 높이는 것은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만 얼마 안 됩니다. 해봐야 몇 조 원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수십조 원이 필요한데 그 법인세,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올려봐야 몇 조 원밖에 안 들어나요.
결국은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사회보장세라는 새로운 항목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그다음에 소비세, 부가가치세에 붙이는 그런 주가적인 세금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이제 현재 기초연금 지금 20만 원이지만 30만 원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또 대통령 선거 때는 또 40만 원 주장할 거예요. 그런데 비용을 갖다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기초연금 20만 원에서 30만 원 올릴 때는 사회보장세도 그에 해당할 만큼 늘어난다는 국민한테 같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냥 복지 확대만 보고 선택하다 보면은 이 나라가 진짜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아예 이제는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복지 확대에 대해서 상하는 우리 조세 부담도 같이 늘어나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국민이 합의돼야 된다는 것 갖다가 국민한테 인식시키면서 복지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그럼 다음부터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번 정부부터는 아예 처음부터 이 복지 확대가 필요하시면 확대하는 것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시고, 그에 상하는 조세 부담이 이만큼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십시오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 확대해야만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되고 경제도 발전하고 복지도 확대되고 국민들이 다 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쭉 달려왔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호 토론이 지금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서 마무리 발언도 여기서 뭐 그냥 마무리하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서 또 반박하거나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마무리 발언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마무리 발언 들어갈 텐데요. 홍철호 의원님 조금 더 계실 수 있죠? 몇 시에 가셔야 돼요? 홍철호 의원 아니에요. 그렇진 않은데 홍 의원님 나가셔야 된다고 먼저 하시는데 이의 있으세요? 나가시기 전에 얘기 한번 들어보는데 이의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죠. 아무도 없으시죠? 자, 그러면 홍 의원님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뭐 특별한 얘기를 드릴 건 없고요. 말 그대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정부는 어떤 정부든지 유한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부든지 이제 여론을 이렇게 수렴해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복지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뭐 세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수단을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는 영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세금을 올려야 될 부분이 있고 여력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올리는 거에 저는 동의합니다. 저희 당이 동의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돈이 다시 경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파이를 키우고 거기서 생산이 더 확대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세금이 더 거치고 이렇게 이제 돌면서 일부는 또 아주 사회적 합의가 있는 복지 쪽으로 쓰이고 이렇게 가주는 것이 가장 지향해야 될 국가 운영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좀 형편이 좋다고 해서 광내고 동네 인심 쓰고 하다 보면 자명하죠. 아들은 그 대가는 아들이 이제 고스란히, 우리 주변에도요, 제 주변에도 할아버지 잘 살았는데요, 아버지가 일 안 하고 아버지가 뭐 맨 어디 저 마을 일이나 보고 하시다가 아들 때 가갖고 아주 어려워진 집안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작은 단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커지면 국가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리스가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빌딩마다 그 그리스 국기가 몇 개씩 걸려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는 참 애국심이 유별난 나라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 건물마다 이게 공무원들이 무슨 위원회 무슨 관공서가 있어갖고 전부 건물에 그 국기를 달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작다면 작을 수 있고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국민의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7만 4천을 뽑는다 그러면요. 지금 한 30만 명이 공시생이거든요. 1년에 한 50만 명이 대학 졸업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17만 4천을 뽑는다 그러면은 5년에 나눠서 뽑아도요. 1년에 5만 명씩 뽑아야 돼요. 저 기존에 뽑는 사람이 있어갖고요. 한 16,000명씩 뽑거든요.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전부 공시생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럼 가뜩이나 지금 우리 민간에서 좋은 인재들이 부족한데 이 사람들 전부 공무원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런 알겠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더더욱이나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는데 3분 30초씩 마무리 발언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됐는데요. 우선 아까 김용하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와 재정 담론에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무슨 중부담 중복지다, 고부담 고복지다 이런 논리의 내면에는 무슨 논리가 숨어 있냐면요. 우선 OECD가 이만큼 걷고 있으니 우리도 거기까지 걷어보자. 그리고서는 복지제도는 나중에 설계하자. 이런 논리가 저는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돈부터 거두고 쓸 궁리를 합니까? 지금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그런 복지제도는요, 치열한 고민 끝에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쥐어짜고 국회의원들도 다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렇게까지 쥐어짠 다음에 국민들한테 이래도 부족하니 좀 더 거둡시다 해서 조세부담률 50%까지 간 겁니다. 지금 같은 논리로 하면요, 중부담 중복지가 아니라 고부담 저복지로 갑니다. 어떻게 쓸 건지를 먼저 잘 국민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돈을 걷어야죠. 어떻게 OECD 평균으로 빨리 가자.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90년대 이후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0%에 수렴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는 벌써 10여 년이 됐고요. 지금 잠재 성장률이 2%대인데요.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이미 사실상 제로에 수렴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일본식 장기 불황의 조짐입니다. 이거에 빠지면 10년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을 올려야 일자리도 생기고 청년 실업도 해결되고 가계부채도 해결되는데 지금 새 정부의 출범 후에 제시된 경제정책은 오히려 성장 잠재력을 더 떨어뜨린 쪽으로 가서 죄송하게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다양한 고용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정부의 정책은 고용 형태는 정규직 온리, 다른 건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 또 일자리 가진 사람들을 계속 보호하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노동시장이 양극화되어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일자리 기회가 안 주어지고 있습니다. 친노조 정책과 친노동자 정책은 다른 겁니다. 근로시간을 강제로 단축시키고 고용비용을 더 올리면 기업들의 대응은 당연하죠. 자동화로 가거나 아니면 사람 고용을 억제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더 올리고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임금을 강제로 올려서 경기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경제정책입니다. 정치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책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과학의 경지를 넘어서 예술의 경지를 넘어서 거의 마술의 경지로 저는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름이 죄이노믹스든 소득주도 성장론이든 검증되지 않은 경제정책은 가설일 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왕도나 묘방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 여당은 표를 얻기 위해서 급조된 선거 공약 수준의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버리고 과학으로서의 경제학과 증거에 기반한 경제정책의 정도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만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중요하고 숭고한 문제일수록 냉철한 사고와 과학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정의당의 김용신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추경과 관련된 얘기를 중심으로 마무리 발언 드릴까 합니다. 정부 추경에 대해서 사실 저희로서도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습니다만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여야 간에 좀 과도한 프레임 싸움을 하고 있는 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이제 11조 2천억을 편성하면서 제출한 일자리 추경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자리를 약 8만 6천 개가 창출될 수 있는 직접적으로 그런 추경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대략 살펴보면 이제 공무원 신규 채용이 이제 12,000명, 그리고 노인 일자리 3만 개를 포함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약 5만 9천 개,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지원이 이제 15,000개 해서 8만 6천 개 일자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공무원 신규 일자리 창출 12,000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7만 한 6천 개는 좋은 일자리라고 칭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노인 일자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단기 계약직이라든가 질 낮은 일자리로 그 일자리가 과대포장되어 있다는 면에서 과연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에서는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비중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8만 6천 개의 일자리라고 하지만 실제 예산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5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12,000명에 대한 신규 일자리는 올해는 이제 연수 비용에서 한 80억 정도, 그다음에 공공 부분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아까 노인 일자리 포함해서 약 1,400억,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 지원과 관련된 게 한 80억, 이게 한 1,580억입니다. 반면에 LED 교체 비용, 물론 이제 LED가 순차적으로 교체가 돼야 됩니다만 그간 안 하다가 추경에 몰아서 한다고 지금 2천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과연 정부가 얘기했던 일자리 추경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이 한 1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고정비용 한 7천억 정도를 제외한다면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 5천억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포함한다 하더라도 펀드와 정책자금 예산이 3조 4천억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머지 일자리 아까 1,580억, 그다음에 민생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다른 기타 예산들이 있는데 이게 한 3조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추경 편성의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얘기했던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름에 걸맞지 못하다는 점을 한번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다른 야당들의 제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뭐냐면 정리해 주십시오. 프레임 싸움 불가피합니다. 해야 되죠. 하지만 이른바 소방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들이 다 공약을 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은 그게 대선에서의 공약 수준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 재난인력, 경찰, 부사관 등 공공 부분의 일자리에 대한 증원 계획에 대해서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것이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예산과 내년 예산을 포함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의원 말씀해 주시죠. 이 OECD 평균까지는 가보자라는 사회적 함의가 있다라는 말씀은 OECD 평균치로 가자는 게 정책은 절대로 아니죠. 그걸 정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어느 위치, 어느 수준에 있는지에 대한 비교 가치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예결위 여당 간사로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국회 심의가 제발 오늘이라도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논의를 해서 좋은 결론을 이뤄나가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추경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적 요건이 갖춰졌느냐라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청년 실업률이나 또 여러 가지 소득 악화의 지표들을 보면은 이게 대량 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기재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대량 실업이 발생한 경우인데 방치하고 있는 거죠. 청년 실업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하고 급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 추경이 없었으면 19.8조 원의 세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경을 해서 8.8조 원인가가 넘어와서 금년 세계경영업이 1조 1천억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죠. 금년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은 기재부 예상으로는 8.8조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우리 예산정책처에서는 11조 3천억이 추가 세수로 추정하고 있죠. 제가 받은 KDI 자료에 의하면은 18조 원에서 28조 원의 세수 추가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또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양극화에서 내몰리고 있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국가가 세수 증가 부분이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은 마치 불이 났는데도 불 끄는데 물을 아끼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증언에 대해서 많은 비난과 또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추경에 공무원 증언,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정직하게 반영한 거죠. 예비비를 쓸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슬쩍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증언하고 정부가 행자부가 알아서 공무원을 늘릴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추가 경정 예산에 정식으로 공무원 증원 12,000명분의 예산을 넣었고 그를 통해서 국회에서 심의하고 국민의 합의를 받아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라는 정부의 간절한 호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심사에 제발 좀 나서주시기를 제1야당에 부탁드리고 이 추경심사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이 호소를 하셔가지고 끊기가 좀 죄송했는데, 예, 자 그러면 강병구 교수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쭉 여러 가지 제시한 도표들을 통해서 봤을 때 현 수준의 재정 활동으로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시대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성장 잠재력의 확충도 요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개발 시대의 선택과 집중의 논리가 작용했었던 재정 정책에서 이제는 그 복지국가 시대의 연대와 공존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재정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지제도에 있어서는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의 함적 결합이 필요하고 그에 상응해서 조세체계도 보편적이면서 누진적인 방식으로 증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조세체계는 자본소득과세, 법인소득과세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먼저 그 공평과세, 조세정의를 실현한 다음 보편적인 방식의 그 소비세제의 증세까지도 단계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스그레이브라는 경제 재정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ax is an art, no less than a science. 이 조세라는 것은 하나의 과학이라는 영역에 속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그 이해 당사자, 사회의 어떤 그 계층 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 예술의 영역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국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발용해서 좋은 그 조세 개혁, 재정 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하 교수님. 저는 그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세 없이 복지 확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세 없이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고 열심히 외친 나라 중에서 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복지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에 이르렀어요. 지금 20% 수준이에요. 그래서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00%를 넘었습니다. OECD 국가 중 1등이고 지금 회복 불가능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보 쪽에 있는 정당에서는 복지 확대를 통해서 포퓰리즘을 주장하고 또 보수 쪽에 있는 쪽에서는 또 정세를 반대함으로써 또 포퓰리즘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향후 5년간에서는 적절한 복지와 적절한 정세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냥 포퓰리즘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합리적인 복지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정부 측에서 지금 나와 계신 우리 박춘섭 실장님, 예,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오늘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 또 교수님들 전문가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비판적인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잘 내용에 담아서 앞으로 추경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 또 정부 정책에 잘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논의한 내용 중에서 팩트 관련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공무원 수는 선진국 OECD 선진국보다 적습니다. 아까 공공부문 인력으로 보면 공기업 쪽에는 있지만 순수 공무원 수는 굉장히 적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2,000명 증원 추경해서 했는데 인력은 전부 저 같은 행정 인력은 한 명도 없고 그 지역에 소방이라든지 경찰 이런 인력만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예, 고맙습니다.